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다. 근무 끝나고 오후 7시쯤에 친구 만나서 오랜만에 나이트 갔다. 나이트 근처 쪽 번화가 가서 간단히 소주 마시고 나서 나이트 들어갔다. 언제나 나이트 입장할 때면 가본 새끼들만 알겠지만 설렌다. 친구 새끼랑 난 최대한 시크하게 테이블에 착석했다. 근데 그날따라 부킹이 꽤 잘 됐었다. 전화번호 좀 따다가 새벽 3시쯤에 핸드폰 만지작거리던 친구 새끼가 말했다. 아까 전에 네 옆에 부킹 왔던 여자의 친구 있잖아. 문자 왔다. 만나서 2차 가자고. 그래서 난 흔쾌히 수락하고 나이트에서 나왔다. 좀 어리고 얼굴이 이뻐서 천천히 작업해야겠다. 마음먹었던 년들이긴 한데 먼저 나가서 놀자 하니까 좋았다. 한 가지 신기했던 건 그날 번호 떴던 또 다른 여자 이름이 그 여자 이름과 같았다. 성까지 기억난다. 송X. 아무튼 나이트에서 나와서 술집 갔다. 유치원 교사라고 하던데 잘 놀더라. 그래서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가는데 갑자기 내 친구 파트너 년이 깽판 부렸다. 술 취해서 울고불고 하면서 내 앞에 년이 나랑 조금이라도 스킨십 나누면 화내고 욕까지 하더라. 처음엔 술 취해서 저러나 미친년이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다. 근데 계속 그럼 점점 짜증 나더라. 그래서 친구랑 화장실 같이 가면서 친구 새끼한테 네 파트너 년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따로 노는 게 낫겠다고 서로 합의를 봤다. 난 내 옆에 년이랑 같이 나왔다. 얘도 근데 술 취할 만큼 취해서 나한테 계속 앵기더라. 나도 술 취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도 술 좀 취했고 힘들어서 오늘 월척이다 하면서 모텔로 들어갔다. 근데 모텔 들어가자마자 인연이 사진을 찍어달라던 때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다. 이해가 잘 안 가지 않냐? 솔직히 원나잇이야. 그렇다 쳐도 처음 본 고추 새끼랑 모텔에서 사진까지 찍어달라 하잖아. 존나 이해 안 갔는데 일단 찍어줬다. 샤워하는 모습에 침대에 누운 것도 근데 특이한 게 엄지검지를 이 양쪽을 억지로 웃음 지어놓게 하는 포즈. 아무튼 그런 포즈 취하면서 지 폰에 저장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날 밤 그냥 보내고 3일 뒤에 연락 계속하다가 그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나서 근무 끝나고 전화했다. 술이나 간단하게 한잔하자고. 그랬는데 그럴까 하면서 지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나는 그동안 여자 집 가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좋긴커녕 당황하면서 뭔 소리야. 이 시간에 집에 어떻게 가냐.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냐. 이러니까 자기 혼자 자취한다면서 아무개 아파트라고 하더라. 그래서 반 설렘 반 떨림으로 집에서 그럼 삼겹살 파티 열자고 했다. 근데 그년이 지가 고기랑 다 사놓는다고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면서 얼른 오라더라. 난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갔다. 나이트 처음 만나서 그날 밤 원나잇까지 간 고추를 뭘 믿고 혼자 사는 집까지 부르는 건지 왠지 모를 두려움. 그런 게 느껴졌었다. 아무튼 택시 타고 갔다. 같은 도시긴 한데 상당히 외곽 쪽이더라. 근데 내가 여태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동네더라. 택시 타고 공자지대 근처에 아무개 앞에 도착했다. 택시 기사한테 여기 집값 비싸냐고 물어봤다. 근데 여기 사람 별로 없고 동네 자체가 공장지대라서 집값이 싸다고 하더라. 그래서 택시비 치르고 102동 13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왠지 모르게 무섭더라. 존나 생각해봐도 얼굴 괜찮고 성격 좋고 근데 처음 보는 고추 새끼랑 원나잇은 이해가도 왜 모텔에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한 건지 그리고 왜 날 지 혼자는 집으로 초대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이런 생각하다 주머니에서 폰 꺼내서 문자 써적었다. 가장 친한 친구한테 진짜 장난 안 치고 그대로 이렇게 적었다. 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자 날리고 나서 5분 내에 다시 연락 안 올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나 찾아라. 이렇게 적어놓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송될 수 있게 해두고 주머니 속에 폰 넣고 집 앞 도착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 눌러봤는데 문 열리면서 그년이 나타나더라. 앞치마 두르고 있고 아무튼 나 맞이해주던데 서로 인사 주고받고 근데 마음속에 졸부마냥 긴장감은 유지한 채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집은 근데 나름 잘 꾸며졌더라고. 거실에 우리 집 TV랑은 비교도 안 되는 벽걸이 LG TV더라. 그리고 시축이 한 마리 있더라. 누가 봐도 딱 여자년이 사는 집이구나 싶었다. 우선 방 하나 돌아봤다. 혹시나 방 안에 딴 새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경한다고 말한 채 구경이 아닌 수색을 했지. 하나하나 열어봤는데
첫 방 여는데 옷이 꽉 차 있더라. 그거 보자 지 옷방이라면서 연예인들 가끔 TV 나오면 공개하는 옷방처럼. 그리고 또 다른 방은 침실이던데 싱글 침대랑 또 TV 하나 있더라. 그것도 또 벽걸이 TV였다. 아무튼 집안을 확인하고 주머니 핸드폰 그냥 닫았다. 안심하고 그년한테 니 혼자 사는데 이러고 사냐고 혼자 이렇게 사는 거 부럽다고 말했다. 근데 그년이 혼자 살면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 심심하고 그렇다 하더라.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실에 자리 잡고 신문지 다 깔고 고기판 올려놓고 그년이 된장찌개에 콩나물국까지 만들어 놨더라.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인연이 앵기기 시작했다. 그날처럼 지방에 들어가자면서 자고 갈 거지라고 묻더라. 근데 진짜 또 뭔가 모를 두려움이 느껴졌었다. 이 여자가 왜 먼저 이렇게 앵기는 거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 병신 같은 상상력으로 이 쌍년이 에이즈 걸린 년인데 나한테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했다. 근데 그래서 거부감이 들더라. 그래서 오늘 이미 늦었고 나 내일도 출근해야 된다면서 다음에 그러자고 했다. 근데 끝까지 달라붙으면서 끈질기도록 앵기는 거였다. 인연이 시발 그럼 콘돔 사오면 되잖아. 그날은 그냥 했잖아. 이러는데 진심은 아니지만 진짜 최대한 진지 빨면서 말했다. 사실 이 처음 만났을 땐 그냥 가볍게 여겼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근데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라. 물론 그 상황에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여자가 먼저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진 않잖아. 자지 새끼가 먼저 들이대면 들이댔지. 게다가 못생긴 년이 그러면 툭박기라도 하면서 개 패고 싶은데 누가 봐도 괜찮을 년이 이러니까 뭔가 거부감 들어서 끝까지 거절했다.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가려고 현관 가서 신발 신고 가려고 하는데 현관문 잠겨 있더라. 근데 무슨 내가 아는 그런 자물쇠가 아니라서 여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년이 슬쩍 열어줬다. 근데 난 그때 시발 화장실에서 폰 소리가 울리는 걸 들었다. 진짜 구라 안 치고 컬러링도 아니고 그냥 기본 벨소리. 아주 크게 누가 들어도 명확하게 화장실에서 들려오더라. 그리고 이년은 분명히 지 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난 순간 깨달았다. 아까 화장실은 확인 안 했다는 것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니 하얘졌다기보단 온몸이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겠다 생각해서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박차고 나와서 엘베 버튼 미친 듯이 눌렀다. 근데 시발 뭐 미친 듯이 누른다고 해봤자 빨리 엘베가 오는 것도 아니지만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 현관 벌컥 열리면서 그년이 오빠 어디 가냐면서 일로 와보라고 잠깐만 이러더라. 그래서 난 그냥 급한 일 생겨서 다음에 보자고 먼저 간다고. 누가 봐도 도망가려는 기가 여지없이 드러나게끔 급하게 말했다. 근데 그년이 갑자기 묘하게 미소 짓더라. 그리고 그 여자년 뒤로 10대 아무튼 급식 중으로 보이는 새끼가 슬쩍 보이더라. 아직도 이 글 쓰는 순간에도 무섭고 그 새끼 패 죽이고 싶다. 뭐지 하고 머릿속 정리가 안 되는 와중에 15m쯤 되는 거리인데 갑자기 내 쪽으로 뛰어왔다. 그때 그 새끼 정확하게 봤는데 한 손에 주방용 식칼 들고 있었다. 그거 보자마자 바로 비상구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존나게 내려왔다. 내려온 것도 아니고 존나 구르듯이 내려왔던 것 같다. 그 아파트에 사람 새끼도 거의 없더라. 거의 빈 아파트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했다. 그 일대도 택시 타고 갈 만큼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아무튼 개같이 뛰내려가는데 위에서도 미친 듯이 쫓아 내려오는지 소리가 요란했다. 미친 듯이 쫓아왔다. 13층이나 되는데 그 상황 되니까 어떻게 내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금방 내려왔다.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고 내려와서 정문 쪽으로 뛰는데 정문에 그년이 서 있었다. 구라 안 치고 다른 남자 새끼랑 같이. 내가 미친 듯이 내려올 때 지들은 엘베 타고 내려온 건지. 그년이 진짜 이렇게 구라 안 보태고 이렇게 말함. 오빠 어디 가는데 잠깐만 와봐 여기 갈 데 없어. 난 바로 1층 난간 넘어서 잔디밭으로 굴러갔다. 그리고 존나 달렸다. 근데 이 새끼들도 이것까진 예상 못했는지 당황하면서 헐레벌떡 쫓아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 근데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었다. 늦은 시간에 어디 문 연 곳도 없고 공장지대라 갈 데도 없고 사람 새끼 한 명 안 보이고 아파트의 불은 어디에도 안 켜져 있더라.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달렸다. 지하 주차장도 사람이 없으니까 차도 없는 건 당연하지. 차가 없으니 숨을 데도 없고
근데 화장실 있어서 손잡이 돌리는데 열리더라. 급한 대로 우선 들어갔는데 제일 끝칸에 들어가고 문은 안 잠근 채로 연체로 뒀다. 그러면 여기 숨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색 안 할까봐. 그리고 숨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폰 열어서 전화했다. 근데 진짜 무슨 시발신이란 새끼가 저 시발놈들을 보호하는지 이 상황에 폰 배터리가 없었다. 진짜 끊어지기 일보 직전 2% 남았더라. 경찰에 전화 거는데 신호 가면서 여보세요 이러더라.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여기 X동에 있는 아무개 아파트라고 말하는 순간 폰 그대로 진짜 구라앉히고 꺼져버렸다. 꺼지기 전에 본 시각으론 새벽 1시 34분이었다. 이 새끼들이 화장실 들어오면 어쩌지 하면서 숨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하라 창문은 없고 도저히 도망칠 쥐구멍도 없더라. 그냥 숨죽이고 있었다. 다행히 인기척이 계속해서 없더라. 한 15분 정도 있었을 거다. 일단 그냥 다시 화장실 나왔는데 아무도 없더라. 조심스럽게 출구로 슬금슬금 나오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미친 듯이 아파트 정문 쪽으로 뛰어가는데 누군가 부르더라. 뒤에서 오빠 이러는데 바로 그년이었다. 아파트 단지 옆 풀숲이었는데 그년이 거기서 날 부르더라. 지 혼자서. 존나 쫄았는데 가까이 가지 않고 진짜 숨 거칠게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니 뭐냐고 무슨 작정이냐고 나 죽이려고 환장한 거냐고. 근데 그년이 지금 내 말 잘 들으라면서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 거고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 새끼 둘 말고 일행이 더 있다고 했다. 나도 이 상황은 모면하잔 생각에 계속 듣고 있었다. 그년이 여기 아파트 구조가 정문 하나에 후문 하나라더라 한 것이 그 남자 새끼들이 지키고 있을 거라면서. 그리고 두어 명이 뒤지고 다닌다고. 그래서 우선 날 밝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밤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린 후에 공장 사람들 나올 때 같이 빠져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엔 신고하면 안 된다고 지 믿어달라고 했다. 나중에 말해준다면서. 그리고 그녀는 반대쪽으로 사라지고 나는 그년이 시킨 대로 다른 동 1층 화단에 밤새 숨죽이고 있었다. 날 밝을 때까지 고작 3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됐을 때인데 존나 그냥 가만히 숨어 있는 것도 힘들더라. 날 밝아오는데 그냥 말대로 공장 근무자들인가 아무튼 노동자들 단체로 버스 타러 나오던데 그 무리에 껴서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아파트에서 무사히 나왔다. 시내 버스 타고 싶었는데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처음 본 외지인이 지들 버스에 껴 타려고 하니까 막 쳐다보더라. 그래서 난 버스 기사분한테 좀 태워달라 부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공장 출퇴근 버스인 것 같다. 다행히 버스 기사분이 얻어 태워주시더라. 인적 많은 곳에 내려서 택시 타고 집에 돌아왔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샤워하고 잤다. 그리고 출근했다. 아무튼 그날 퇴근하고 나서 그년한테 공중전화로 전화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아직도 번호 끝자리 생생히 기억난다. 그년. 아무튼 일주일 지나고 세상 살다 보니 나도 이런 병신 같은 일을 겪어본구나 하면서 경찰 신고도 못하겠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생활하는데 그날 같은 나이트 갔던 그년이랑 같은 이름 가진 년한테 연락이 왔다.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 이름 같은 게 꺼림칙했는데 근데 일단 만나기로 했다. 찜찜하긴 했는데 그년도 성격은 착하더라. 술 마시는데 죽이 척척 맞았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발년 분명 남중 맞춰주는 걸 잘하는 그런 년일 거다. 아무튼 2차까지 가서 기분 좋게 마시고 앞으로 조심하자 했는데 근데 또 모텔로 갔다. 공교롭게도 그때 그년이랑 간 모텔이더라. 난 진짜 무섭진 않았고 그냥 갑자기 피식했다. 그것도 그런 게 인연은 진짜 평범한 여자 같았다. 미용일 하고 있고 나도 그 미용실 알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 별로 없지만 나이도 동갑이고 성격이 잘 맞았다. 그년이랑 이름만 동일하단 것 제외하면 전혀 매치가 될 게 없었다 진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방 들어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져서 그년 씻을 때 맥주 사려고 모텔 나왔다. 근데 발신번호표 시제 안으로 전화가 오더라. 받으니까 첫 번째 사건의 그년이었다. 진짜 나 순간 바로 경직됐다. 온몸에 피가 굳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아무튼 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 이 시간에 왜 전화해? 그리고 그때 그 일은 대체 뭐야? 근데 그년이 긴 말 못하니까 잘 들으라면서 다짜고짜 왜 또 거기 있냐고. 오빠랑 같이 있는 그 여자애 위험하니까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끊었다. 근데 시발 모텔 안에 두고 온 가방 생각났다. 그 안엔 내 신상 정보 다 들어있는 다이어리에 보험증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모텔 다시 갔다. 제발 계속 씻고 있으라고 되뇌이며. 근데 시발년이 샤워는 끝났는지 침대에 태연하게 앉아서 나 기다리고 있더라. 어디 다녀왔나 하는데 맥주 좀 사러 나갔는데 가방에 지갑 놓고 와서 다시 가지러 왔다고 했다. 자연스레 가방 들고 문 쪽으로 갔다. 신발만 신으면 바로 전현 뒷전에 두고 미친 듯이 뛰어갈 거라고 속으로 카운트 세고 있었는데 그년이 와선 내 손목 붙잡더라. 같이 가자면서. 그년 표정은 그래도 순진해 보였는데 아무튼 일이 점점 꼬이니까 더 불안해졌다.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자 했고 그래도 그날이랑은 달랐다. 밖엔 행인들도 있고 사람도 많이 살고 편의점도 있는 동네였다. 그래서 아무튼 편의점 향하는데 30m 전방에 편의점이 있더라. 편돌이 하나랑 자지 새끼 둘이던데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남자 새끼 얼굴이 그때 식칼 들고 나한테 달려왔던 그 새끼였다. 눈 마주쳤지만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편의점 걸어 들어갔다. 티를 안 내기로 했다. 근데 그 새끼 남 못 알아본 눈치더라. 아니 모른 척 한 것일까? 아무튼 편돌이 한 명. 그리고 나랑 그년. 그리고 그 새끼랑 다른 남자 새끼 한 놈 그 새끼 일행 컵라면 처먹고 있던데. 이 시발년이 저 새끼들이랑 한통 속인 걸 직감했다. 느낌이 오더라. 나는 편의점 나가는 순간 난 바로 좆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상황의 가장 절망적인 건 이번엔 달려서 도망쳐도 잡힐 것 같았다는 것이었다. 다리도 후들거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편의점 오고 가는 게 30m 정도가 외진 곳이었고 편의점 오는 길에 사람 새끼 좆도 없는 새벽 시간이었다. 희망적인 건 편돌이 새끼가 있고 적어도 편돌이는 그 새끼들이랑 한패는 아닐 게 분명해 보였다. 두 번째로 폰 배터리가 넉넉히 있었고 다만 지금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저것들 다 해결 볼 수 있었다. 주머니 휴대폰 만지고 손끝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 조심스럽게 112를 눌렀다. 그리고 진짜 구라 안 보태고 아 여기 무슨 동 편의점 새로 생겨서 목마르다 진짜 목말라 죽겠다. 이러면서 친구 새끼랑 대화하는 척했다. 여자년이 나 쳐다보더라. 눈치채길 바라면서 몇 번이나 비슷한 레퍼토리로 멘트 반복했다. 그 새끼들 쳐다보더라. 근데 눈치는 못 챈 것 같았다. 시간 계속 때우고 맥주 이게 낫냐 저게 낫냐며 그 시발년한테 떠들어댔다. 여기서 나가면 왠지 뒤질 것 같았다. 편돌이는 시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고 온 노트북인지 아무튼 무슨 게임하고 있었다. 한 10여 분이 좀 안 되는 동안에 어떻게든 여기서 뻐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년이 말했다. 오빠 대충 서서 나가자 뭐해. 난 맥주 맛있는 거 마셔보고 싶다고 어떤 게 낫냐고 말했다. 근데 내가 봐도 존나 티가 날 것 같은 발연기였던 것 같았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자지 새끼들 나갔다. 그냥 가는 건가 우연히 만난 건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겠지. 아무튼 지금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 새끼들 밖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더라. 대놓고 나를 쳐다봤다. 내가 쳐다보는데도 미소 지으면서 끝까지 나를 쳐다봤다. 100% 직감했다. 여기서 나가면 나는 좆된다고. 근데 멀리서부터 번쩍번쩍 불빛이 반짝이는데 사이렌 소리는 아닌데 경광등이 번쩍번쩍 하면서 경찰이 왔다. 아 살았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때 그 새끼들 골목길로 튀는 거 아직도 기억난다. 나 옆에 그 시발년도 다짜고짜 내 손목 놓고 뛰어나갔다. 난 그 시발년 잡는단 생각은 못 해봤다. 온몸 긴장 풀려서 그냥 힘이 쫙 풀렸고 경찰이 들어왔을 땐 편돌이랑 나뿐이었다. 대충 상황 설명해주고 경찰 아저씨 2명이 나 대충 집까지 태워다 주셨고 그날 밤 쫄딱 새면서 다음날 나 근무 끝나고 경찰서 찾아갔다. 그리고 일어났던 모든 상황 설명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이틀 후에 연락 왔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그 여자 집 찾아가 봤는데 예상대로 집엔 아무도 안 산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집주인과 연락했는데 2달간 일정 금액 받고 집 빌려줬다더라. 그것 외엔 알 수가 없었다.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신상도 몰랐다. 대체 그냥 돈 줘서 빌려줬던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내가 위협받았단 진술만 있어서 경찰 아저씨들도 해를 입은 건 아니니 그냥 잊고 살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했다. 아무튼 지금까지 다시는 족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점은 그녀는 왜 병신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는지랑, 두 번째 그녀는 정황상 같은 패거리는 맞는데 왜 하필이면 같은 이름을 썼던 건지, 그리고 첫째 날 그 여자의 친구도 같은 패거리는 아니었을까 싶다. 친구 새끼한테 들었는데 그년이랑 별 아무런 이상 없었다고 했다. 술 취해서 그년이 남친 부른다 해서 그냥 집에 혼자 왔다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분명 인신매매였을 거다. 두 번째 이야기. 뛰어내린 여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술도 어느 정도 달아오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시시한 방송도 나오길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TV 내용대로 악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야, 너 가위 눌려봤냐? 나는 두어 번 눌려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하지만 그 친구는 무언가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대묻더군요. 가위? 있지. 너 사람 죽는 거 본 적 있어? 그때는 친구가 무척이나 어렸던 5살 때였답니다. 친구네 집은 아파트였는데 중앙엔 주차장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D자로 A동, B동, C동이 세워져 있는 구조였고요. 어느 날 친구 어머니가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새로 사주셔서 너무 신이 나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지쳐서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쉬고 있는 그때, 그 찰나, 아, 비명소리와 동시에 친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아파트 12층쯤의 높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대낮에 자살을 하려고 그런 건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끔찍하게도 아주머니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졌는데 하필 화단 나무에 부딪히며 떨어져서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졌고 그 나뭇가지가 복부의 꼬챙이처럼 꽂힌 상태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답니다. 그와 동시에 옆에서 잎사귀를 쓸고 계시던 경비 아저씨가 급하게 눈을 가려주셨는데 이미 볼 건 다 본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때를 떠올렸을 때 더욱 충격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주머니께서 콘크리트 바닥에 납작 엎드린 자세로 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아주머니가 죽기까지 울부짖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대요. 너무 아파, 아파, 너무 아파를 연신 외쳤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그치지까지는 1분도 안 됐을 거랍니다. 무슨 연유인지 투신 자살을 하려 마음먹는 것 자체도 두려웠을 것인데 불쌍하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바로 즉사하지 못하고 아마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 지레 짐작해봅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너무나 어렵고 상황 파악도 안 된 것은 물론 조금 놀랐을 뿐이었답니다. 죽음이란 개념도 없었을 테니까요. 경비 아저씨는 그 친구 부모님을 알고 계셔서 구급차에 연락 후 바로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친구 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와 괜찮냐고 재차 물으셨는데 오히려 친구는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니까 조금 놀래며 동시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말씀하시며 쇼크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안도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 별일은 그날 직후 밤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친구를 교육상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려고 갓난아기 때부터 혼자 재웠답니다. 매일 루틴은 밤 10시가 되면 친구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뽀뽀를 해준 후에 방문을 닫고 나가셨답니다. 그늘도 어제와 같이 하고 어머니께서 방문을 닫고 나가신 순간 닫힌 방문 뒤로 어떤 여자가 서 있는 채로 숨어 있었답니다. 양 어깨를 한껏 움츠려서는 그것을 본 친구는 그때는 인지를 못했지만 가위라는 것을 처음 눌려봤다고 합니다. 어깨를 움츠려 서 있던 여자는 방문이 닫히자마자 납작 엎드리더랍니다.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아주머니처럼. 그것이 너무 기괴하고 놀래서 소리내며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울면 울려고 할수록 그 여자가 아파를 중얼거리며 계속 다가오더랍니다. 그 여자가 침대 끝으로 와서는 친구의 정강이 부분을 피범벅이 된 손으로 잡는데 다리가 너무나 축축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 징징댔다고 합니다. 엄마, 그 아줌마가 나 찾아왔어. 너무 아프대. 하며 오늘부터 엄마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무섭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애가 의존증이 생겨서 앞으로는 혼자 자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안심시키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혹시 또 나타나면 힘껏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언제든지 달려간다고 달래주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혼자서 극복하게끔 유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아무래도 어머니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날 밤도 같은 루틴의 저녁 인사가 끝나고 어머니께서 방문을 닫고 나가셨는데 마치 어젯밤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어깨를 한껏 움츠려 서 있다가 문이 닫히자마자 납작 엎드리더랍니다. 친구는 가위 눌릴 새도 없이 바로 엄마 하고 소리를 치자마자 그 엎드린 여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침대 밑으로 숨더랍니다. 조금 후에 바로 어머니가 달려오셨고 울고 있는 친구 옆에 누워 어이구 우리 아들 많이 놀랬구나. 엄마가 오늘은 옆에서 재워줄게. 하고 등을 토닥토닥하며 달래주었답니다. 친구는 너무 놀래서 그냥 하염없이 울다가 같은 박자로 부드럽게 토닥토닥 거려주는 엄마가 옆에 있으니 금세 또 잠이 오더랍니다. 10분쯤 흘렀나. 잠이 거의 들락말락하는데 토닥토닥 거리던 손이 점점 이 등을 긁더랍니다. 점점 빠르게, 점점 아프게, 점점 빠르게, 빠르게. 친구는 엄마를 올려다보았고 어느새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너도 아프지?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마을.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지방에서 도쿄로 상경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네 고향은 해변 마을인데 이상하게 여자아이의 출산율이 높다고 한다. 뭐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다는 마을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는 크게 놀랍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높은 확률로 기형아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난치병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은 의료기술도 발전해서 그나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는 멀쩡한 사내아이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한다. 어느 시기에는 아예 마을에 남자가 없어진 적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헤매다 흘러들어온 남자 여행자가 있으면 그대로 단 하루뿐인 천국을 즐기게 되었다.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듯 마을 젊은 여자들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베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남자에게 쓸모는 없었다. 취해서 자고 있는 사이 죽여서 토막낸 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태어나버린 기형아들도 마찬가지로 죽여 바다에 버렸다고 한다.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에서 괴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고기에 사람 손발이 달린 것 같은 단어이니 그놈은 한밤중 바다에서 올라와 집 밖에 나와 있는 마을 사람들을 덮쳤다고 한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나는 웃음 섞인 질문을 던졌다. 정말 너 본 적 있어? 아니, 없어. 그렇지만 있을 거야. 분명. 친구가 말했다. 왜 그렇게 달아나는 거야? 근거라도 있어? 내가 묻자. 친구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죽은 기형아들에게 공양 하나 드리지 않았잖아. 여행자가 살해당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식이 기형아라면 자식까지 살해당하는 거야. 그 원한이 풀릴 리가 있겠냐? 라고 친구가 말했다. 그 녀석은 본 적 없다고 말했지만 이야기하는 내내 무언가를 숨기는 듯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예상이지만 녀석은 보고만 게 아닐까. 기형아가 태어나는 확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태어나기는 할 터다. 그 녀석은 기형아가 살해당해 바다에 버려지는 모습을 봐버렸을지도 모른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다니지 말 거라 라고 엄포도 들었을 테고 그 녀석의 고향이 해변 마을이기는 해도 걔네 가족은 그 녀석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가족끼리 그 마을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물어보면 장소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컬트는 좋아해도 직접 체험하기는 싫었다. 어떻게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마치며 그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 기형아나 여행자의 시체를 물고기들이 먹어치웠겠지. 역시 이 녀석 본 적 있구나 싶었다.